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NCS 직업기초능력, 의사소통 능력, 빈출 유형 완전 정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출되는 유형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일단 독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독해 유형은요, 의사소통에서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입니다. 독해 유형은요, 내용 일치, 내용 중심 내용을 찾는 부분, 뭐 주제를 찾는다든지 내용을 추론한다든지 빈칸, 고쳐쓰기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 일치, 불일치, 주제 찾기, 추론, 빈칸, 고쳐쓰기 중심으로 이제 문제풀이 접근 방법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볼 유형은 일치, 불일치 유형의 접근 방법입니다. NCS 의사소통 능력 중에서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내용일치, 불일치인데요. 제시된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선택지의 내용과 비교하는 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첫 번째로 볼 내용 일치, 불일치 유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다른 유형과 비교했을 때 좀 글을 많이 읽어야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저는 여러분들께서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를 먼저 조금 확인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선지에서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 거는 바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어떤 걸 읽어내야 될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왜 키워드를 뽑아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제시문이 있다라고 한번 해 볼게요. 1, 2, 3, 4, 5번이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삼지에서 우리가 키워드를 찾아냈단 말이죠. 그럼 제시문에서 이쁘게 1 번, 2번 이렇게 해서 차례대로 나와주면 참 좋은데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 선지에서 우리가 봤던 순서가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4 번이 나왔다가 여기에서 또 갑자기 5번 나왔다가 뭐 1 번이 막 나오고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일치, 불일치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이 글 전체의 내용을 읽고 접근해서 '내가 다 이해해야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를 먼저 찾아주시고 내가 제시문에서 보이는 제시문에 가서는 보이는 키워드부터 접근을 해 주시는 거예요. 즉 그 선지가 맞니 안 맞니를 찾아내시는 거죠.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 또 하나 더 선지를 먼저 읽게 되면 왠지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시문을 굳이 보지 않아도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고요. 제시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마음의 준비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요렇게 연습을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를 좀 한번 볼 건데요. 여기에서 보니까 가장 일치하는 것은 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이 가장이라는 말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네, 정말 정말 중요한데요. 가장은요, 100% 완벽하게 다 맞는 아이를 찾으셔야 돼요. 가끔 우리가 선지를 보다 보면 어? 이 아이도 맞고 이 아이도 맞는데 얘가 조금 더 정확하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이 있다라고 하면 제시문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아이를 찾으셔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고 가보도록 하죠. 다음은 국채와 회색채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선지부터 보죠. 자, 국채는 발행 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상환 불이행의 위험이 크대요. 자, 일단은 국채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상환 불이행의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2번에서는 동일 만기의 회사채 금리가요. 일반적으로 국채보다 낮게 형성된다. 즉, 회사채의 금리와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 주셔야 되더라. 그다음에 신용 스프레드는 회사채 금리에서 국제 금리를 뺀 차이를 의미한대요. 즉 신용 스프레드는 다시 이야기하면 회사채 금리 빼기 국채 금리 이거라는 거네요. 자, 그다음에 경기 호황기에서는 기업의 부도 위험이 커져서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된대요. 그럼 호황기에 신용 스프레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겠죠.
그다음으로 기준금리 변동과 채권 수요 공급 상황은 회사채 국채의 금리 차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기준금리가 변동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채권 수요 공급 상황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걸 찾아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보니까 국채라고 하는 애가 여기 이렇게 나와져 있죠? 그랬는데 뭐라고 해요? 발행 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상환 불이행 가능성이 극히 낮다라고 하네요. 아, 그러니까 크다가 아니라 낮구나. 이거를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국채 금리에 대해서 이제 보는데 여기서 보니까 회사채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낮게 형성이 된대요. 뭐보다? 국채보다.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확인을 해보시면 동일 만기의 회사채보다 낮게 형성이 되니까 국채보다 낮은 것이 아니죠. 오히려 누가 더 낮아요? 국채가 더 낮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지금 주객이 바뀌었어요. 따라서 회사 국채 금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채 금리가 있었을 때 누가 더 낮냐 하면은 국채 금리가 더 낮다 요거예요. 그런데 지금 선지에서 얘기하는 건 뒤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다음으로 또 한번 가볼게요. 신용 스프레드라고 하네요. 신용 스프레드? 여기 있네. 신용 스프레드라고 해서 이렇게 따옴표까지 되어 있어요. 그럼 좀 더 눈에 잘 들어오시겠죠? 자, 그랬더니 이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국채 대비 추가 수익률 즉 스프레드를 요구하면서 이를 신용 스프레드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2.8일 때 3.4 그러면은 얘는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5%까지도 측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다만 경기 침체기에는 경기가 침체가 됐을 때는 부도 위험이 있어서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자, 뭐래요? 호황기에는 축소가 된대요. 그러니까 호황기에는 오히려 확대가 아니라 축소가 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으로 기준금리 변화나 채권 수요 공급 여기 부분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격차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정답이 3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고 다행히 1번부터 차례대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부분이 있었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게 국채가 뭐고 그다음에 회사채는 뭐고 신용 스프레드는 뭐고 굳이 우리가 이것까지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더라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으로는 조금 작게 보이실 수 있겠지만 내용일치 불일치에서 이제 국토부 교차로 설계 지침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요. 내용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선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교차로 진입로의 교차각. 교차각은 특별한 경우 75도에서 그럼 특별한 경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75도에서 105도 사이로 설계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소 폭이에요. 중앙 분리대의 최소 폭이 어떻게 자전거 도로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되니? 이런 부분이죠. 그다음에 교통사고가 빈번하다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교통신호기를 설치해야 되니 요걸 찾아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보행자 횡단시설의 폭이에요. 그래서 최소 2m 이상이냐? 이걸 또 찾아주셔야겠네요. 그리고 설계 속도가 60km/h 이상인 도로, 자외 전용 차로는 40m 이상 길이니 이것도 찾아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진입로와 관련되어 있으니 교차로 진입 부분을 봐야겠네요. 자,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교차각과 관련해서 몇 도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직각 90도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건에 따라서 75도에서 105도 사이의 범위를 설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음. 그래서 결국에는 어떠한 경우에 여건에 따라서 다르니까 특정한 상황에서는 75도에서 105도 사이로 확인을 할 수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앙분리대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서 자전거 도로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 15m, 1.5m 이상의 폭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앙분리대의 최소 폭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전거 도로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부분에서 우리가 또 체크를 할 수 있게 되는 2번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하면서 교통신호기가 있어요. 교통신호기에 대한 이야기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교통신호기는 인적교차로의 신호 연동을 고려해서 해줘야 되는데, 자, 보세요. 여기에서 사고 발생 기준이 있어요. 아까 우리 교통사고가 있었죠. 1년간 교차로 내에서 5건 이상의 인적 피해가 발생을 해야 합니다. 인적 피해가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교통사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고 건수가 아니라 5건 이상의 인적 피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다음 보행자 횡단시설. 그럼 여기 횡단시설도 관련해서 있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횡단보도의 폭은 보행량과 보도 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소 2.0 이상 확보해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4번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좌회전과 관련된 얘기가 있었어요. 좌회전. 자, 어떻게? 설계 속도가 60km/h 이상인 도로에서는 좌회전 전용 차로의 길이를 최소 40m 이상 설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5번을 찾아내실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뽑아서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일치, 불일치는 항상 이런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3번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감원의 지침 일부인데요.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키워드 보러 갑니다. 전문 투자자가요. 초고위험 상품에 투자를 합니다. 그랬을 때 투자 경험 및 금융자산 요건을 적용을 받냐 안 받냐 이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금감원이 모든 개인 투자자한테 초고 위험성 상품 투자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진 않나? 이걸 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초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의 모든 투자자는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되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초고위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일반 투자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50%를 초과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강화된 요건 적용을 언제 받는지 이걸 봐야겠네요. 그리고 새로운 규제가 언제 시작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비도 해야 하나?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표가 제일 먼저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와 전문 투자자가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원금 손실 가능성이 50% 초과하는 초기형 상품 전체에 대해서 이 뭔가에 적용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강화된 요건이니라고 해서 봤더니 여기에서 우리는 4번을 확인을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또 이제 보시게 되면 전문 투자자와 관련해서 이제 되는데 1, 2, 3번의 요건을 모두 적용하는데 이거가 제외가 된대요. 그러니까 금융자산 요건, 투자자의 요건에 대해서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1번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 경우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3번도 제외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투자자가 아니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3번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이제 여기에서 그래 내가 볼 수 있는 건 다 봤어. 그럼 새로운 규제 어떻게 되나 봤더니 유예 기간을 거쳐서 2026년 2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또 이제 위에서 봐주시게 되면 일반 투자자가 초고위험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2번을 확인하실 수 있죠. 모든 개인 투자자한테 초위험 상품 투자는 전면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아요. 왜? 요건 충족이 있으니까.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접근할 수 있더라. 요렇게 보실 수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키워드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음을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연습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밑줄이 쳐져 있고 답이 뭔지를 알고 있었는데, 자, 그러면 이 6번 같은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가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에서 이제 발표한 연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자금 지원 계획의 보도 자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치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자, 한번 살펴보고 가보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번부터 볼게요. 어업 생산시설 현대화뿐만 아니라 관광 및 체험 개발을 위한 자금도 융자 지원 대상이래요. 융자 지원 대상이 그럼 누군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겠네요. 그리고 얼마만큼 추진이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서는 뭐 사업 기간 중에 지원 규모가 어떻게 되니 이걸 또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겠네요. 그다음에 융자의 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중소기업과 그다음 어 어업인의 개인과 비교를 해서 우리가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 지원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연안 지역의 수산물 관련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에 속하니 아니니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용 목적이 어떻게 돼? 이것도 좀 보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총 5년간 이 사업을 추진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본 사업이 아직 여기에서 앞부분은 맞지만 2번이 맞는지 틀린지는 아직 잘 몰라요. 여기에서 앞부분은 오케이, 찾았어. 2번의 앞은 여기 있어. 앞부분 됐죠? 자, 그다음으로 또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서 본 사업은 어업인, 어촌 공동체 연안 지역의 수산물을 활용한 가공 및 그다음 중소기업, 그 유통외 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대요. 어업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몇 번을 활용하실 수 있냐면, 4번이 있었구나. 여기는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연 1%의 저금리 융자고요. 사용 목적은요, 목적 아까 나왔는데, 그죠? 목적은 어업 생산시설 현대화, 신규 양식기술 도입, 이런 부분에서 여기, 즉 시설 확충 등에 한정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 외에도 어촌 소득 증대를 가지고 할 수 있니? 라고 했을 때 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여기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융자 한도 보이시죠? 자, 대상별로 상이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중소기업은 10억 원, 개인은 5억 원으로 설정이 되네요. 한도를 봤더니 누가 더 많아요? 중소기업이 더 많습니다. 자, 개인보다 높다? 여기에서 우리 3번을 찾아내실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지원 규모를 이제 뭐라고 했어요? 조정한대요. 2번의 뒤가 여기에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2번도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 지원 대상이라고 했는데 지원 대상 여기 보이십니까? 자, 제가 조금 다른 색 하나 써볼게요. 지원 대상이라는 거 있어요. 자, 어촌 공동체가 주체가 돼서 추진하는 관광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사업은 심사를 거쳐서 추가로 되게 되는데 여기에서 관광 및 이거에 대해서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된다라고 했는데 얘는 심사가 필요하다. 그냥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심사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요 아이의 정답은 3번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키워드를 찾아서 내가 보이는 것부터 저는 앞쪽에서부터 찾아왔지만 보이는 것부터 체크를 하고 가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와서 이제 주제 찾기인데요. 주제 찾기도 생각보다 시간을 조금 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제 찾기 유형은 이 제시된 글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 유형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먼저 글의 구조를 파악하고 핵심 키워드 문장을 찾아서 이제 오답을 소거하는 방식 이런 것들도 있게 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주제를 찾을 때 조금은 덜 읽고 우리가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문단의 앞과 뒤를 통해서 주제를 추론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내면 안에서 조금 더 이제 구체화하기 위해서 나의 주장을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예시라든지 상황을 제시해 주는데 그렇게 되면 오답을 조금 줄여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왜 우리 "한국어 끝까지 들어봐야 돼."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역접 접속사가 나와 있는 경우에 그 뒷부분을 보시는 겁니다. 역접 접속사라고 하면 그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다음에 나와 있는 문장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더라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문단의 마지막쯤에서 즉, 따라서, 그러므로 이런 뜻을 가진 접속어들이 있어요. 이 다음 문장을 보시게 되면 얘네는 결국에는 정리하는 멘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가지고 조금 확인을 하실 수 있더라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자문자답의 형태가 있는데요. 자문자답은요. 내가 뭐를 물어보고 내가 뭐를 답하는 이런 형태로서 물음표가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물어보고 무엇을 답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훨씬 좋더라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캐치하시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제 문제로 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뭐 서론을 찾고 결론을 찾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앞과 뒤를 조금 한번 읽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문화관광과는 최근 4년간 지역 축제 방문객 수가 줄어든 원인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 결과라고 하니까 조금 더 읽어볼게요. 주로 지역 주민의 홍보가 지역 주민에 한정되어 있어서 매년 비슷했다. 그러니까 외부 관광객이 조금 그랬다. 관심 끌기가 없다. 자, 그래서 이제 뭘 해요? 시청은 그 행사 종료 후에 만족도를 하고 운영 계획에 또 반영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뭔가 그 지역 축제 방문객 수가 줄었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선하고자 하려고 하는 부분인 거죠. 자,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2번이 됩니다.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에 대한 개선책을 얘기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시게 되면 운영 방안을 하는데 개선을 하게 되는데 홍보 채널을 오프라인에서 이제 온라인 SNS로 좀 바꾸고 여행 전문 유튜버도 어떻게 올 거고 뭐 이런 건데 3번의 경우는 조금 그 안에 있는 어느 문장 정도에 대한 얘기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1번 그다음에 1, 3, 4, 5번 이 내용들은 여기에 적힌 것처럼 다 세부 요소들 어느 일부분만을 얘기하고 있다. 우리는 이 큰 틀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8번도 한번 볼게요. 조금은 발문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말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 이게 결국엔 주제죠? 자, 앞과 뒤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럽연합은 기후 목표 달성 노력의 일환으로 스페인과 프랑스를 잇는 새로운 초고속 철도망 피레네 익스프레스 건설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번 사업은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서 환경과 경제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하는 유럽의 정책적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게 환경적인 부분도 있지만 경제적인 부분도 있더라라는 이야기네요. 그럼 결국에는 이 초고속 철도가 결국에 환경과 경제라는 부분을 두 개를 다 잡고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1번이 정답이 되는 거겠죠. 아마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이 피레네 익스프레스에 대한 설명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고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접근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과 뒤를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으로 또 넘어와서 볼게요. 되게 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보도 자료의 제목이에요. 근데 보도 자료가 중요한 게 뭐냐면 보도 자료의 구조를 조금 알고 계시면 답을 구하시는 데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자, 보도 자료는 일종의 실기사화 되기 전에 있는 이제 자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했어. 이런 내용 써 줘."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맨 앞부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줄 거고요. 그 마지막은 이제 정리하는 멘트가 올 겁니다. 그래서 길이가 길다고 하더라도 앞과 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회의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살 예방 대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지자체 맞춤형 자살 예방 사업 추진 방향에 맞춰서 지역 민간 생명 지킴이,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과 코로나19 이후에 심화되고 있는 이 사회적 고립 등의 지역에 이제 잠재된 고위험군을 신속하게 발굴하는 이 방안이 논의가 됐대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해서 맨 마지막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 이 자살 예방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모든 행정력을 조금 집중을 해 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어 그 앞으로도 자살 예방 인프라를 확충하고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맞춤형 지원 강화 등 지자체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자살 예방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냥 단순히 "우리 자살 예방 프로그램 할 거야."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지자체와 함께 지자체의 맞춤형으로 이제 같이 우리가 협력해서 할 거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2 번이죠. 지자체와 민간이 협력을 해서 이런 자살 예방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를 더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이냐. "우리도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 지자체에서도 행정력을 좀 집중해 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1 번을 보시게 되면 자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재정 지원 확대 방안이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중요한 키워드를 조금 살펴보면 일단은 자살 예방이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가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함께 가는 그다음에 민간 생명 지킴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키워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아이를 골라 주셔야 된다. 그것이 바로 2 번이다. 요렇게 봐 주시면 되고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지원을 할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 문제로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자, 우리 교재에 있는 10번 문항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앞과 뒤를 가지고 조금 살펴볼 건데 혹시나 따라서라든지 아니면 물음표라든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따라서라고 하는 게 보여요. 그죠? 정보의 양을 늘리는 것만큼이나 정보를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전달하는 능력이 필수다. 아, 이 정보를 내가 어떻게 조정을 해 나가야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겠죠. 그러니까 정보를 구조화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네요, 따라서를 통해서. 근데 여기를 가지고 조금 보기가 어려웠다? 그럼 앞에 한 번 더 봐 주세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 오늘날 우리는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고요.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걸 넘어서 이것을 뭐라고요? 효과적으로 분류하고 재구성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보의 재구성, 정보의 구조화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를 잘 구조화해야 돼. 이런 정보 홍수 상황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요것과 관련되어 있는 역할 4 번이죠.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정보 구조화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보를 잘 구조화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음. 자, 여기에서 일단 보시게 되면 1 번의 경우에는 정보 습득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데 "정보는 이미 많아. 이걸 어떻게 구조화할 거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정보의 과잉의 역할이 이제 부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이제 필요하다. 해결책에 조금 더 초점에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고서와 관련된 부분은 아예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습득과 활용 간의 균형적인 발전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구조화 능력이 중요해.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저랑 같이 맨 마지막 따라서 이후를 봤을 때 이미 답을 구할 수 있었지만 조금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제 그 앞부분도 한번 읽고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을 엑기스적으로 쫙 뽑아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더라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와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11번입니다. 자, 다음 글의 주제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제를 찾아라라고 하네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집단 구성원들 간의 의견을 이제 다른 의견을 이제 조율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수적이고 핵심이래요. 그런데 변화가 또 보였어요. 자, 피할 수 없어요. 갈등을. 아, 갈등을 피할 수 없구나. 자,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하느냐 봤더니 결과적으로 갈등을 통해 더 나은 결론을 도달하는 능력이야말로 성공적인 협업의 중요한 포인트다. 음, 결국에는 적당한 이 갈등은 필요로 한다. 그래서 오히려 이 갈등을 우리가 잘 다뤄야 된다. 협업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갈등 유형 분석인데요. 갈등의 유형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초점을 좀 더 맞추고 있죠. 그다음에 개인의 감정을 통제한다라고 이야기는 되어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적당한 갈등은 좀 필요해. 근데 이런 갈등이 그냥 단순히 내가 너 싫어 이런 게 아니라 좀 건설적인 갈등이라고 이견 차이에서 오는 것들을 잘 해결하면 오히려 협업이 늘어나 이 얘기를 하고 싶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자유로운 토론 문화 정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어느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 전체적인 주제로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소수 의견을 보호에는 윤리적인 책임이다. 이거는 이제 협업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건설적인 갈등이고요. 이 갈등이 협업을 오히려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게 주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앞과 뒤를 가지고 우리가 이 갈등 피할 수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잘 만들어내면 이걸 잘 이겨낼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더라. 내가 필요한 부분을 뽑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으로는 빈칸 추론인데요. 빈칸 추론은 이제 글의 흐름과 논리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내용을 찾는 문제인데요. 그냥 단순히 이제 하나의 단어를 고르는 게 아니라 전체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빈칸의 위치에 따라서. 빈칸이 문단의 끝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빈칸의 이제 중간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끝이나 처음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떤 위치냐면 요렇게 있었을 때 여기에 빈칸이 이렇게 있거나 또는 요 끝에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주제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우리 주제 찾기 했죠. 주제를 찾듯이 해주시면 되고 빈칸이 중간에 있다라고 하는 아이는 요쯤에 이렇게 있게 돼요. 자, 이렇게 있었을 때는 우리는 발산적 읽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괄호를 기준으로 해서 한 문장씩 읽어내는 것이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 괄호를 중심으로 이렇게 퍼져가시면서 읽어내시면 되더라. 그래서 괄호를 중심으로 앞뒤를 먼저 읽고 그 뒤에 연결해서 이렇게 읽어내시면 되는 거고 빈칸이 끝이나 처음에 있을 때는 주제를 찾듯이 접근하시면 되더라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문제로 와서 한번 볼 건데요. 자, 여기에서 보니까 괄호가 어딨니? 라고 했을 때 땡땡 결과를 맞게 된대요. 아, 결국에는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끝에 있네. 지금 빈칸이 끝에 있습니다. 끝. 그러니까 우리는 뭘 찾아주면 돼요? 주제와 같은 내용, 주제를 먼저 찾는 방식으로 가주시면 되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 세계적으로 갈라파고스화라는 게 있대요. 그게 뭘까라고 했더니 특정 기술이나 산업 또는 기업이 외부 교류를 단절하고 독자적인 표준이나 방식을 고수함으로써 결국에는 고립되거나 경쟁력을 잃어버린대요. 음, 경쟁력을 잃는 거구나. 따라서 부정적인 결과가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러면서 봅시다. 이 경우에 사회나 조직은 고인물처럼 활력을 잃고 부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다.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주류로 부상해요. 긍정적이네요. 공고해진다, 탄탄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좋은 얘기네요. 적응을 못해요. 강화하고 시장을 선도해요. 그다음에 방어해요. 효과적으로. 아, 지금 보시게 되면 1번, 2번, 4번, 5번에 어때요? 긍정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따라서 정답은 3번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더라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체크하실 수 있더라. 자, 그래서 빈칸의 위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얘도 지금 보니까 빈칸의 끝이 있습니다. 주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레몬마켓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발생하는 시장 실패를 얘기한대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속은 결함이 있는 것이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러니까 레몬마켓의 현상은 결과적으로 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대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품질 좋아 보이지만 품질이 안 좋더라.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쵸? 겉은 괜찮은데 안은 이상해? 이게 결국에는 품질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했다면 오히려 더 괜찮아졌겠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레몬마켓 현상이 생긴 거니까 얘도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금 부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얘도 안 되겠죠. 자, 그래서 4번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3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좋은 얘기죠. 그리고 2번은 어떻게 보면 레몬마켓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렇게 체크를 하실 수 있더라. 자, 그 빈칸의 위치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어느 결과를 낳는데요. 끝에 있는 아이가 되겠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비핵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비핵화는요, 핵무기를 포함한 핵 능력을 완전히 폐기하거나 완전히 제거하는 거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진정한 의미의 비핵화는요, 핵무기 폐기라는 최종 목표뿐만이 아니라 어떤 결과를 또 나올 수도 있대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완전히 없애는 거니까 평화를 위해서 이제 가는 부분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군비 경쟁을 오히려 가속화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핵을 갖고 있으면 서로 더 좋은 핵을 만들려고 이제 막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또는 군사적 대립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나? 그다음에 안보 주권 강화는 아닐 겁니다. 그러면 3번이랑 5번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 안심과 신뢰관계가 바로 우리가 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다. 요렇게 살펴보실 수 있겠죠. 만약에 조금 더 내가 이해를 돕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요 앞부분도 함께 봐주시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빈칸 추론에 빈칸의 위치에 따라서 좀 읽어내는 부분이 좀 다르더라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으로는 추론하기 유형인데요. 추론하기 유형은 제시된 글에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은 의미나 의도를 글의 맥락으로 이제 바탕으로 유추하셔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사실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 논리적 사고와 맥락 파악이 되게 핵심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제시문 기반으로 답을 찾아주셔야 되고요. 해당 유형은 내용일치, 불일치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돼서 나온 아이이기 때문에 따라서 어, 접근하는 방식이 비슷합니다. 어떻게 제시문을 읽기 전에 우리 선택지라고 하죠. 선택지에서의 키워드를 먼저 보고 내가 지금 얘를 파악할 수 있니 없니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문을 통해서 하셔야 되는데 얘는 좀 지문을 전체적으로 읽어서 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추론하기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선지가 있어요. 자, 하나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은 애가 있고 한 20% 정답, 얘는 한 40% 정답, 얘는 한 60% 정답, 얘는 한 90%짜리 정답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선지가 구성이 되어져 있으면 이때의 정답은 5번, 즉 90%짜리가 되는데 똑같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뭐 얘도 마찬가지 60%짜리가 있었고 똑같이 여기서 썼던 이 90%짜리 답안이 있는데 여기에 100%짜리 답안이 와요. 그러면 같은 선지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지문이 선지가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항상 확실한 아이를 가지고 그 선지들 중에서 가장 확실한 아이를 가지고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요. 좀 텍스트의 길이가 작으면 우리가 좀 읽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추론할 수 있네요. 선지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선택지 한번 보시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전동 킥보드는 안전 규제가 충분히 마련된 상태에서 보급되고 있대요. 자, 그럼 전동 킥보드와 안전 규제와 관련해서 보급을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지자체가요. 안전 문제로 인해서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을 중단했대요. 뭐 때문에? 안전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 친환경 교통수단이 환경 이점, 사회적 위험 요소 동시에 가지고 있나? 그 다음에 새로운 교통수단의 효과가 도입 여부와 무관한지, 그리고 친환경이 경쟁 관계에 있는지 대중교통과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을 뭐 하고 있어요? 확대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확대를 해요, 오히려. 자,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뭔가 문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하느냐?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을 멈추기보다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도중교통과의 연계를 하고 있고요. 안전한 도로 인프라를 만들고요. 교육도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일단 1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친환경 교통수단이라고 해서 보급을 했는데 뭐예요? 안전성에 문제가 생겼죠. 규제가 완전히 만들어진 상태는 아니더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단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보완책을 제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교통수단의 효과가 도입 여부와는 관련이 있냐? 아니죠. 오히려 이 새로운 교통수단의 효과가 더 많이 이제 더 상회하면서 이제 더 될 거니까 도입 여부에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쟁 관계가 아니라 연계를 하면서 협력 관계에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아이의 정답은 3번이에요. 친환경이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사회적인 문제가 생겨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좀 접근을 해주시면 되더라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자, 17번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역시 추론입니다. 자, 그럼 선지 확인하러 갈게요. 선지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AI가 의사를 대체하냐? 의료 AI의 법적 책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나? 그렇죠? 그 다음에 환자는 AI의 그 특성과 한계를 알 필요가 없나? 그렇죠? 그 다음에 법적 윤리적 논의, 그 다음에 동의 없이 가능한가? 요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 AI의 활용이 의료 분야에서 되게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법적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가 불분명해요. 그죠? 자, 그러니까 법적 책임 문제가 이미 명확히 해결된 게 아니라 아직도 불분명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2번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AI가 활용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개인 정보라는 점에서 보안상 윤리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래요. 함께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아예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4번인 건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일부 국가에서는 이게 환자의 동의 없이 의료 데이터 활용한 사례가 논란으로 이루어졌대요. 그러니까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제 여기에서 AI의 특성과 이런 부분들을 알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여기에서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는 알기는 조금 어렵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 그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걸 가지고도 우리가 3 번을 조금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AI의 특성과 한계를 충분히 이용하고 해야 된다.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3 번을 여기서 좀 언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완벽하게 대체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그거는 아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더라. 요렇게까지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이제 넘어와서 또 보도록 할게요. 자, 18 번인데요. 추론할 수 없는 것을 찾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기존 세법은 물리적인 거점을 가진 기업만 과세 대상. 그럼 과세 대상이 뭐냐? 물리적 거점이 있는 거. 자, 그다음에 세부담 증가를 받아들였어? 지지해? 그쵸? 과연 지지를 할까? 이걸 가지고 우리 확인할 수 있는데, 자, 디지털세에 대해서는 조세 회피 맞는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국 단독으로 디지털세 하고 있니? 그다음에 이 국제적인 합의가 정착 위에 필요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디지털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매출을 올렸을 때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한다라고 했냐면 조세의 형평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국가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반발하고 있죠.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반발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더라. 자, 그리고 또 이제 뭐라고 했어요? OECD는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려고 하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이제 두 축 속에서 이제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일부 국가는 자국 차원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니까 물리적 거점을 가진 기업만 이렇게 국가에서도 상당한 매출을 올렸을 때 이렇게 한 제도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존 세법에서는 그런 대상만을 가지고 갔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의 정답은 2 번이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쳐쓰기인데요. 고쳐쓰기는 문장이나 단락에서 잘못된 표현을 수정하거나 글의 흐름에 맞도록 문장을 재배열하는 이런 정확성과 적절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건데, 고쳐쓰기의 유형은 보통 기역에서 뭐 미음 정도의 기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선택지를 먼저 볼 건데요. 선지에서 케이스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냥 단순한 맞춤법과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단순히 맞춤법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또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글의 흐름, 문맥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내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 문맥은 또 앞뒤를 읽어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춤법을 중심으로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문맥을 봐서 제시문에서의 관계를 살펴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아이를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요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자, 기역에서 미음 중에 가장 적절하게 수정한 것은? 이라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우리 선지 보러 가요. 자, 선지에서 뭐라고 하느냐? 문맥에 맞게. 자, 그다음에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으나, 그럼 얘도 문맥이겠네요. 그다음에 주술 관계, 그다음에 줄 수 있다. 줄 수 있다, 줄 수 있다. 여기 보니까 얘는 뭐예요? 지금 리을은 띄어쓰기죠. 자, 그다음에 문맥의 흐름. 그러면 우리는 일단 리을을 먼저 보고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줄 수 있다, 줄 수 있다. 어차피 똑같은데 이게 뭐가 달라?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보셔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주다라고 하는 것과 의존 명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주다라고 하는 것과 의존 명사가 있어요. 이랬을 때는 띄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줄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4번은 틀렸어요. 되셨죠? 자, 그다음에 주술 관계는 주어와 수어의 관계예요. 자, 그러면 주어가 무엇인지를 보러 갑니다. 디귿 갈게요. 자, 누가 만드니? 했더니 특성이 어, 만든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얘는 봤을 때 능동형을 상호형하는 것 특성은 관계를 만드는 거죠. 만들어진다가 아니라 만든다는 것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3번 틀렸습니다. 그럼 이제는 1, 2, 5번의 문맥을 봐야 되니까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미음 먼저 갈게요. 왜냐하면 앞뒤 관계를 보는 거거든요. 자, 뭐라고 했냐면 건축가는 잔류의 양과 배치를 신중히 해야 돼요. 콘크리트를 통한 건축은 기능적 요구와 미적 사이에서 그 의미를 찾는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 콘크리트를 통한 건축? 근데 이 얘기인즉슨 다시 얘기하면 앞에 있던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5번이 정답이더라.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으로 21번입니다. 21번이 단어와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단어 부분에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무엇일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게 잘 쓴 단어인가 좀 그 앞부분을 봐야겠죠? 자, 기억부터 한번 가볼게요. 최근에는 에너지 절약, 교통 관리, 환경 보호 분야에서 개혁적인 솔루션을 적용하고 있대요. 자, 개혁은요, 기존의 제도나 방식을 뜯어고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별화된 그 혁신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크게 뭐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실시간 교통 데이터와 AI 신호 체계를 사용해서 흐름을 최적화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용은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도구나 수단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요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죠. 자, 그다음에 또 우리가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라고 했어요. 이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정책, 계획을 실제로 행하거나 집행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자원이나 방식 이런 부분들로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3번이 맞게 되는 거죠. 음. 자, 그다음으로 또 이제 보시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했는데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뭐 얘도 문제는 해결하기 뭐 곤란하거나 의논하기 어려운 대상이기 때문에 굳이 수정하실 필요는 없더라. 이런 얘기고요. 스마트 시티의 진보 앞서 나간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확인을 할 수 있더라라는 이야기고요. 자, 이렇게 단어를 고치는 경우도 있고, 자, 22번도 한번 볼게요. 자, 적절하게 수정한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보는데, 높이는 데에서 또 여기서 2번이 뭐예요? 띄어쓰기죠. 얘는 하고 하며 요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고 유발할 수 있으며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얘는 이제 또 문맥과 관련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높이는 대와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시게 된다면 뭐뭐 하는 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위 는 대에서 이렇게 띄어 쓴다라고 했을 때는 목적이나 수단을 할 때는 띄었어요. 그러나 이유나 배경, 조건 이런 거 할 때는 붙여 쓰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선 높이는 대로 수정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가 맞습니다. 되셨죠? 자, 그다음에 어 3번으로 가서 볼 건데요. 3번은 읽어보고 갈게요. 자, 인공지능 기반 학습 분석 시스템은요. 학습자의 취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데 극대화한다라고 하는데 인과관계가 너무나 커져요. 근데 이게 파악도 하면서 이게 병렬 구조의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에 얘는 틀렸습니다. 아셨죠? 원래 상태가 더 좋다. 자, 그다음에 리얼 갈게요. 이 디지털 기술의 과도한 활용은 집중력 저하와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서 기술 역량이 낮은 학습 격차할 수 있어요. 얘는 이미 뭐 문장을 끊어도 되긴 하지만 굳이 바꿀 필요는 없는 아이라서 4번도 안 된다. 자, 그다음에 5번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자, 근데 문제점이 나왔고 뒤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하지만이 맞는 멘트입니다. 그래서 1번인데요. 1번 마지막 확인해 볼게요. 자,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활용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대. 자,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활용을 했을 때 이런 장점이 발현돼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경우로 바꿔 주시는 것이 맞더라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고쳐쓰기까지 다 살펴봤는데요. 빈출 부분들은 그만큼 많이 출제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같이 얘기했던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또 연습을 해 보시면서 꼭 여러분들 것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